안녕하십니까. 저는 챕터 14 Adrenergic Agonist and Antagonist 그 중에서도 267페이지의 하이퍼텐션부터 269페이지의 Therapeutic Uses까지의 발표를 맡은 32번 송재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감신경 항진성 약물의 치료적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질병에는 hypotension, hypertension, cardiac arrhythmias, congestive heart failure, local vascular effects, nasal decongestion, asthma, allergic reactions, narcolepsy and sleep-awake imbalance, weight reductio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흔히 ADHD라고 부르는 질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잠깐 다룬 뒤에 alpha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 그 중에서도 non-selective alpha adrenergic antagonist인 페녹시벤자민과 펜톨라민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교감신경 항진성 약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다룰 질환은 하이퍼텐션과 하이퍼텐션입니다. 저혈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90mmM의 미만일 때 저혈압으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저혈압의 치료제로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제는 척수마취 혹은 항고혈압제 중독 등과 같이 말초 저항이 감소된 환자의 혈압을 올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저혈압은 뇌, 심장, 신장 등과 같은 장기에 적절한 관료가 유지되는 한 그 자체로는 치료에 대한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혈압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보다는 본질적으로 블로드 그리고 림프를 포함한 플루이드 등의 적절한 보충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혈압 중에서 orthostatic hypotension, 기립성 저혈압은 샤이-드래거 신드롬과 개인 고유의 자율신경 이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샤이-드래거 신드롬이란 실신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고 배뇨장애, 무한증, 동공 이상, 음위 등의 자율신경 증상을 주체로 하는 변성 질환입니다. 플로드로코르티손, prostaglandin synthesis inhibitors, somatostatin analogs, caffeine, vasopressin analogs, 그리고 DA 안타고니스트 등의 약물과 다양한 교감신경 항진성 약물이 기립성 저혈압 치료에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혈압 치료를 위한 이상적인 약제는 주로 정맥 수축을 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맥 수축만이 일어나게 되면 누워있는 자세에서의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생하기 위해 이 약제는 약간의 동맥 수축도 일으켜야 합니다. 현재에는 아직까지 이런 약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저혈압 치료를 위한 알파-1 리셉터 아고니스트로는 다이렉트 그리고 인다이렉트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물이 모두 포함되며 차세대 유망주로 미도드린이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란 수축기 혈압이 140mmM의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M의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클로니딘과 같은 알파-2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란 만약 심장에서 전기 신호의 생성이나 전달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수축이 계속되지 못하여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데 이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은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섬액성 부정맥,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실세동, 전기기계성 해리, 심장 무수축 등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시도에서
에피네프린이 환자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의 그림은 에리트미아스 부정맥 환자의 심정도 그래프입니다. 에피네프린과 알파 아고니스트가 이완기 혈압과 관상동맥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 아고니스트는 소생 도중 대뇌 혈류량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뇌 혈류는 타 혈관과 달리 카테코라민의 혈관 수축 효과과 관류 혈압 증가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피네프린 투여는 심정지 환자에서의 심박 출량을 대뇌 혈류와 관상동맥 혈류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저혈압을 동반하는 발작성 심시리 빈맥 환자에게 페닐레프린과 같은 알파 아고니스트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160mmM가 될 때까지 투여하여 위주신경 긴장도를 올림으로 인해 부정맥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식은 AV 노드, 베타 안타고니스트, 아데노신 및 엘렉트리컬 카디오버전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칼슘 이온 채널 블로커로 제태되었습니다. INE와 같은 베타 아고니스트는 아트로핀과 같이 혈류 역학적인 사맥을 보이는 환자의 일시적인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우렬성 심부전입니다. 우렬성 심부전이란 심장에서 체내로 내보내는 혈액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 신체 각 조직에 충분한 혈액 및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간, 폐, 말초 기관으로의 혈액 저류로 인한 부종을 동반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병태 생리학적 상태를 총칭하는 질병입니다. 밑의 사진은 우렬성 심부전 환자의 jugular vein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렬성 심부전 환자에게는 도부타민과 기타 베타1 셀렉티브 아고니스트를 단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렬성 심부전 환자에게 심근수축력을 급하게 올려야 할 때만 단기간으로 사용합니다. 단기간 투여는 해롭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 심부전 환자에게 도부타민 투여는 카테코라민의 유독성을 가중시키고 BPCR 엔자임의 활성으로 인해 원래 약물의 투여 목적과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의 활동을 둔감하게 하고 다운 레귤레이션 되게 합니다. 따라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우렬성 심부전 환자의 장기적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소적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코, 목, 후두 등 수술에서 점액을 가라앉히고 출혈을 억제함으로써 수술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에피네프린 투여는 국소 마취 시 마취제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마취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음경 투여는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알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혹은 실데나필 등의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스 5 투여의 합병증인 지속 발기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페닐레프린과 옥시메타졸린은 구비동 수술 시 국소적으로 투여되었을 때 혈관 수축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nasal decongestion과 asthm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sal decongestion을 다루겠습니다. alpha adrenergic receptor agonist가 상기도 감염이 있는 혈관 운동성 혹은 급성 비염 환자의 기강 내 충혈 완화제로 사용됩니다. 이는 기강 점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기강 내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는 기전입니다. 이는 충혈 특성이 있는 정맥에 alpha-1 receptors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 alpha receptors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lpha-2 adrenergic receptor agonist는 비강 점액에 영향을 공급하는 해동맥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혈관의 수축은 비강 내 점액에 강한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nasal decongestant의 한계로는 효능의 상실, rebound, 즉 반발성 충혈, 만성적 투약 또는 약물 중단 시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rebound,
반발성 충혈의 기전은 불분명하지만 리셉터의 탈감작과 점막의 손상이 리바운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방향은 이 리셉터를 둔감하게 하고 비강 내 점액을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파-1 리셉터스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아고니스트는 비강 내 점막 손상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asal decongestion을 위해 사용되는 alpha adrenergic receptor agonist는 구강 혹은 피부를 통해서 투약됩니다. 구감신경 항진성 충혈 완화제는 고혈압 환자나 전립선 비대가 있는 환자에서는 조심히 투약해야 합니다. 특히 MAO inhibitors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투약을 금지합니다. 피부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은 급성 비염 환자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선택적인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위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물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리바운드, 반발성 충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강 투약 방식은 리바운드 충혈이 적습니다. 하지만 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혹은 허혈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구강 투약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식은 베타-아드레너지c 아고니스트가 에스마 그리고 COPD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그림 B는 정상 기관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C는 천식 환자의 기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천식 환자의 기관지 내강이 정상 기관지보다 확실히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에서 에피네프린이 급성 과민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증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에피네프린을 피하 주사하는 방식은 가려움, 부드러기, 입술, 눈꺼풀, 혀의 종창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에피네프린을 정맥 주사하는 방식은 저혈압 상황 혹은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청문회 부종이 기도의 공기 흐름을 위협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진은 대표적인 알러지 반응인 두드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에피네프린은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을 분비하는 마스트셀, 비만세포의 방출을 억제하는 베타 리셉터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성 과민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치료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안티히스타민이 사용되고 있지만 에피네프린이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응급 상황에서는 에피네프린을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르콜랩시, 이면증과 sleep awake imbalance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이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하이포크레틴은 중추신경계의 밤에서 깨는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이포크레틴 뉴런의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이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면 과다증, 과도한 낮 시간의 졸림, 일반적으로 잠자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수면 장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이포크레틴 아고니스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노아민 패스웨이가 잠에서 깨는 것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치료는 모노아민 패스웨이를 강화시키는 등의 중추신경계 스티뮬런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슬라이드에서 언급하였듯이 CNS 스티뮬런트를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아부료인 모다피닐과 아르모다피닐이 제일 우선시되는 기면증 치료제입니다. 모다피닐은 스케줄 4에 의해 조절되는 물질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스 또한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암페타민스를 사용한 치료는 약물 남용과 내성이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 짜증, 편집증과 같은 신경증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페타민스는
야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면증 환자들은 낮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데 암페타민스의 이런 부작용은 기면증 환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아르모다페닐은 교대 근무 노동자들의 각성을 개선하고 폐쇄성 수면호흡 저하가 있는 저혈압 환자의 과도한 졸음을 막아주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체중 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페타민은 에너지 소모를 늘리는 방식 대신 식욕을 감퇴시키는 방향으로 체중 감소를 일으킵니다. 메스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 펜터민, 벤스페타민, 펜디메트라진, 펜메트라진, 다이에스프로피온, 마신도, 페닐프로파놀라민, 그리고 시부트라민 등의 약물도 식욕 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펜메트라진, 마신도, 그리고 페닐프로파놀라민은 의학적 감독 아래 운동과 식이요법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단독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타3 Selective Adrenergic Receptor Agonist가 상비만, 상당뇨병성 효과를 나타낸다는 동물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종류 중 미라베그로는 인간에게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미라베그론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흔히 ADHD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HD는 어린이 연령대에서 많이 발병하며 특징으로는 과도한 운동성 활동, 집중 지속의 어려움, 충동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학교 생활, 대인관계, 흥분성, 학업 성취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ADHD는 카테코라민이 대뇌 피질에서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치료 방향은 카테코라민 자극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밑에 사진은 ADHD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뇌의 전 전두엽 영역입니다. ADHD 치료에 있어서 덱스트로암페타민은 의약보다 플라시보보다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메실펜티데이트는 ADHD 어린이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아침, 점심마다 5mg 용량으로 복용을 시작하며 점차 복용량을 늘려나가는데 일일 복용량은 6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복용합니다. 이 약물의 짧은 약효 지속시간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루에 2번 내지 3번 복용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ADHD 치료에는 사만성 항우울제, 항정신병성 약제, 클로니딘 등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Alpha-2 Adrenergic Receptor Agonist인, 서방형 구안파신의 지속 방출제 또한 ADHD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방형 덱스트로암페타민, 메필펜티데이트, 덱스페닐펜티데이트, 암페타민의 지속 방출제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하루에 한 번 투약 가능합니다. 리스덱스암페타민은 하루 한 번 투약할 수 있으며 메필펜티데이트의 경피적 제제, 즉 피부를 통해 투약하는 방식은 하루 중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의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식욕 부진, 복부 통증, 성장기 어린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우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및 기타 교감신경 항진성 약물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약물들은 말초 조직의 알파 그리고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스를 통해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는 non-selective, alpha-1 selective, alpha-2 selective 약제로 구별할 수 있고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는
4가지의 아부류가 있습니다. 1세대 약물인 non-selective 약물, 2세대 약물인 베타-1 selective 약물, 3세대 약물인 non-selective 약물, 또 다른 3세대 약물인 베타-1 selective 약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페녹시벤자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물은 competitive antagonist, 경쟁적으로 작용합니다. 페녹시벤자민은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스의 공유결합을 형성함으로써 비가역적인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합니다. 이 아드레너직 리셉터스 간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어서 화합물에 대한 친화도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약제와 리셉터스의 공유결합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리셉터만을 선택적으로 타겟하여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1 아드레너직 리셉터스의 selective antagonist는 심장에 작용하는 모든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멈춥니다. 기관지 민문이근의 베타-2 리셉터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알파-1 그리고 알파-2 아드레너직 리셉터와 관련된 반응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계에 있어서 어떤 약물이 어떤 아드레너직 리셉터스에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환자의 약물 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는 체내의 많은 카테콜라민 작용을 조절합니다. 알파-1 아드레너직 리셉터스는 동맥, 정맥, 내장기관의 민문익은 수축을 조절합니다. 알파-2 리셉터스는 교감신경 출력을 억제하고 미주신경 긴장도를 올리며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고 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와 지방 대사를 억제하는 등의 대사 활동을 조절하기도 하며 몇몇의 동맥과 정맥 수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주로 임상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서 사용되며 CNS와 말초 조직에서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다양한 양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으로 서로 헤테로모피즘, 즉 이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몇몇 약물들은 알파-1 그리고 알파-2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서로 다른 친화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조신은 알파-1의 알파-2 리셉터보다 더 강한 친화도를 보입니다. 요힌베는 알파-1보다 알파-2 리셉터에 더 강한 어피니티를 보입니다. 벤톨라민은 두 리셉터스에 비슷한 친화도를 보입니다. 최근에는 약제들을 리셉터의 서브타입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타겟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솔로신은 알파-1A보다 알파-1B 아부류 리셉터에 더 강한 친화도를 보입니다. 카테콜라민은 간에서 글루코스를 유리하는 작용을 하는데 인간에서는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로 작용에 기여하지만 주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의해서 글루코스 유리 작용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알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글루코스 유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2 리셉터는 판크레아스의 이자섬에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알파-2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며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 중 논셀렉티브 기전으로 발휘되는 페녹시벤자민과 펜톨라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녹시벤자민은 비가역적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즉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펜톨라민은 경쟁적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합니다. 이 두 약제 모두 혈관 내 아드레너직 리셉터스에 대한 기량작용으로 말초 저항을 감소시키고 부분적으로는 교감신경 자극에 기인한 심박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심장 자극은 이러한 프리시냅틱 alpha-2 adrenergic receptor에 대한 일항작용으로 심장 교감신경에서 증가되어 분비된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이 약제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며 에리트미아스의 징후가 될 수 있는 빈맥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그리고 빈맥은 위 슬라이드에서 모두 다른 질환들입니다. 브라조신과 같은 알파-1 selective receptor antagonist는 고혈압 치료의 전통적인 알파 블로커스로 대체되고 있으나 페녹시벤자민 그리고 펜톨라민은 여전히 몇몇 특화된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라페틴 uses,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페녹시벤자민은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 치료에 이용됩니다.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란 많은 양의 카테콜라민을 배출하는 부신의 속질과 교감신경에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의 주된 치료법은 수술이고 수술 전 페녹시벤자민을 사용하게 됩니다. 페녹시벤자민은 고혈압을 억제하고 혈장량 감소와 마이오카르디움 손상 등의 카테콜라민 부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녹시벤자민은 수술 전 1주에서 3주 전부터 하루에 10mg 용량으로 초회 복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혈압이 맞춰질 때까지 수술 전까지 복용량을 점차 늘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40mg에서 120mg 정도를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나누어서 복용하게 됩니다.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악성 종양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다 장기적인 페녹시벤자민 투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 종양을 가진 몇몇 환자에게는 카테콜라민 합성물인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의 컴패티티브 이니비터인 메타이로신을 투여하게 됩니다.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또한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에 사용되지만 알파 리셉터스 투여 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녹시벤자민은 척수 절단으로 인해 자율신경 과흥분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오프라벨 약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펜톨라민 또한 피오크로모사이토마 환자의 단기간 고혈압 조절 약제로 사용됩니다. 이때 펜톨라민의 갑작스러운 투여는 심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펜톨라민은 피오크로모사이토마 환자의 유사 장폐색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펜톨라민은 알파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부주의한 투여 후 피부 괴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클로니딘의 투약 중단 후 혹은 MAO inhibitors 사용 중 티라민 함유식품 섭취에 따른 고혈압을 치료한 데에도 유용합니다. 티라민은 주로 MAO A타입을 비롯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하여 대사되어 4-하이드록시페닐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데 MAO inhibitors 사용은 티라민의 대사를 억제합니다. 이때 티라민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대체하여 퍼스트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하는데 이를 통해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하지 못하는 많은 양의 노르에피네프린이 혈류로 들어가 혈관 수축을 유도하고 고혈압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강압제들과 비교했을 때 펜톨라민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대한 장점이 거의 없고 남성에게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펜톨라민은 연조직 국소 마취의 지속 시간을 역전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취가 종료되었을 때 펜톨라민은 기량작용을 통해 알파 리셉터스에 인해 유도된 혈관 수축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2번 송재민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